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4시즌 만에, 꽤나 오랜만에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는데 물론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별리그 3위, 충격적인 순위표로 탈락을 했고 유로파리그로 넘어가서도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하면서 유로파리그 16강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파델레이에서는 4강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2경기 합계 4대1로 꽤나 큰 스코어 차이로 패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시즌 들어올린 트로피가 리그밖에 없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는 일찌감치 떨어졌다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그래도 4시즌 만에 리그 우승컵을 되찾아왔고 여기에 더해서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의 스쿼드가 크게 변하는 시기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번 시즌 차비 감독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요 4명의 선수를 어떻게 공존시킬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더용, 부스케츠, 페드리, 가비. 어떤 선수 한 명을 벤치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부스케츠가 아직도 빌드업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더용과 부스케츠 둘 중에 한 명만 기용하고 가비와 페드리를 앞에 두는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비 감독이 이 문제를 꽤나 잘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왼쪽 측면 공격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였거든요. 안수 파티나 페란 토레스 이런 선수들이 이번 시즌 제 역할을 못해주면서 사실상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왼쪽 측면 공격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차비 감독이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느냐, 가비를 왼쪽 측면에 배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더용, 페드리, 부스케츠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뒤에 발데라는 아주 빠른 왼쪽 풀백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발데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이때 가비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페드리와 함께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이 배치되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고요. 자연스럽게 더용이 약간 내려가주면서 부스케츠와 후방에 위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절묘하게 밸런스가 맞는 형태였는데 일단 요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졌을 때 페드리와 더용이 같이 올라가 버리면 부스케츠가 후방에서 수비 앞 공간을 커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언제나 큰 문제점이었죠. 부스케츠가 이제는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신체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고 부스케츠가 팀을 떠나기로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페드리, 더용, 부스케츠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쓰거나 가비, 페드리, 부스케츠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써도 앞선에 있는 2명의 선수가 올라가 버리면 부스케츠가 너무 외로워진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그런데 가비를 측면으로 뺐다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페드리가 약간 올라가게 만들고 대신에 앞선에 2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니까 더용이 약간 내려와서 부스케츠를 도와주는 형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용이 부스케츠의 부족한 기동력을 커버해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 문제였던 더용의 활용법을 차비 감독이 찾아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바르셀로나가 더용을 영입했을 때 기대했던 것은 이니에스타나 차비처럼 조금 더 앞선에 뛰는 플레이를 원했었거든요. 워낙에 더용이 다재다능한 선수였기 때문에 더용이 조금 더 올라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니에스타처럼 볼을 끌고 올라가서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플레이를 원했었는데 더용이 이렇게 앞선으로 올라가서 하는 플레이는 그렇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용이 이 위치에서도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이 위치가 더용의 강점이 발휘되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더용이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용의 위치가 약간 애매해지면서 뒤에는 부스케츠가 있고 약간 올라오면 페드리와 가비보다는 공격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약간 더용의 팀 내에서의 입지도 애매해졌었고 실제로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맨유로 이적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용의 가장 큰 장점은 더용이 곱상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뛰고 거친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운동 능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용을 지지난 시즌까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활용하면서 당시에는 이 옆에 수아레즈가 있었죠. 수아레스의 부족한 기동력을 채워주는 이러한 역할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차비 감독이 이번 시즌에는
부스케츠의 옆자리에 더용을 배치시켜주면서 더용이 이 위치에서 부스케츠의 부족한 기동력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앞선에는 가비와 페드리가 있다 보니까 굳이 더용이 올라가지 않아도 앞선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은 당연히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비가 중앙으로, 페드리가 위로, 더용이 내려가면서 이 미드필더 라인에 4명의 선수가 배치된다는 게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발데가 올라가니까 후방에서는 3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풀백 자리에 정통적인 풀백이 아니라 중앙 수비수인 쿤데를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전형을 보면 마치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형과 매우 흡사하죠. 중앙에는 많은 선수를 배치시켜놓고 특히나 이 앞선에 맨시티로 치면 데브라이너나 베르나르도 실바,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높게 끌어올리고, 맨시티에서는 로드리와 긴도안 혹은 로드리와 스톤스처럼 앞선에 있는 플레이메이커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2명의 선수, 그리고 애초에 미드필더 라인에 4명의 선수가 배치되면서 중원 싸움과 볼 소유에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유인해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차비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좌우 측면에 발데와 하피냐를 넓게 배치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측면으로 끌어내고, 이때 상대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면 안쪽에서 레반도프스키 중심으로 페드리, 가비, 부스케츠, 더용, 요 4명의 선수가 훨씬 더 자유로운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고 공격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좌우 측면은 넓게, 그리고 중앙에는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전형이 이 차비 감독의 바르셀로나에서도 이번 시즌 명확하게 나타났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최후방에 포백이 형성되어 있고, 좌우 측면에 가비와 하피냐, 중원에는 페드리, 더용, 부스케츠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수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4-3-3 전형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격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발데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고, 이때 자연스럽게 3백을 형성하고요. 여기서 가비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페드리는 약간 올라가고, 오히려 더용은 내려오면서 더용과 부스케츠가 중원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하피냐가 측면으로 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중원 라인에 가비, 페드리, 부스케츠, 더용 요 4명의 선수가 위치한다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 여기서 또 바르셀로나의 몇 가지 전술적인 포인트를 추가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쿤데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변수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전술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단순하게 넓게 벌리는 것뿐만 아니라 넓게 벌려줬을 때 쿤데가 약간 올라가주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만들어주고, 이때 하피냐에게 공간이 나든 아니면 쿤데에게 수비가 쏠리면서 안쪽에 공간이 나든 이러한 형태가 계속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쿤데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 오른쪽 공간이 너무 넓게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또 중요했던 선수는 바로 아라우오였습니다. 아라우오가 측면을 정말 넓게 커버해주고, 이번 시즌 김민재와 함께 유럽 전체를 생각해봐도 가장 수비 뒷공간을 잘 커버해준 선수라고 하면 아라우오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라우오에게 이 쿤데가 올라갔을 때의 이 오른쪽 공간 커버를 맡겼고, 여기에 더해서 약간 아라우오가 오른쪽으로 쏠리고 크리스텐센도 중앙으로 쏠릴 때 이 왼쪽 공간도 발데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공간은 더용의 왕성한 활동량을 활용해서 더용이 부스케츠도 도와주지만 왼쪽 측면으로 내려와서 발데의 공간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용의 활용법도 매우 절묘하게 아약스 시절과 닮아 있어요. 아약스 시절에도 더용이 왕성한 활동량을 활용해서 테나흐 감독이 왼쪽 측면 공간을 커버하게 했고, 여기에 더해서 더용이 후방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순간순간 올라가주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쿤데가 그 역할을 한다면 왼쪽에서는 더용이 후방에 머무르고 있다가 순간순간 자신의 드리블 능력을 활용해서 볼을 끌고 올라가고, 이때 상대 수비가 혼란에 빠지면서 공간이 발생하는 이러한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묘하게 쿤데와 더용을 활용해서 공격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가져가고, 이때 아라우오의 뒷공간 커버, 더용의 뒷공간 커버를 통해서 좌우 측면 수비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특히나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 최소 실점 팀이잖아요. 이렇게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전형을 취해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에 최소 실점 팀이 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 25경기 클린시트,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 테오 슈테겐, 그리고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유효 슈팅 대비 세이브 비율이 가장 높은, 심지어 압도적으로 높은 골키퍼 테오 슈테겐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현재까지 34경기에서 13개의 실점밖에 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경기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술 패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바르셀로나가 3백을 형성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더용이 내려와 주면서 발데가 올라가는 위치를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발데가 높게 올라가니까 상대 수비수가 발데 쪽으로 끌려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이 중앙 쪽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뛰어들어가는 발데에게 한 번에 롱패스를 찔러주면서 측면을 넓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은 발데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려주고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데, 이 득점 장면도 바르셀로나가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중앙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발데가 올라갈 때 더용이 내려와서 발데의 움직임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형태가 잘 나타났던 득점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바르셀로나가 발데가 왼쪽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고, 가비는 중앙으로, 페드리는 약간 올라가고, 그리고 중원에서 더용과 부스케츠가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앞선에는 레반도프스키까지, 그리고 반대편 측면에는 하피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3백이 위치하지만 쿤데만큼은 조금 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쿤데가 이번에는 올라가면서 공격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쿤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쿤데 쪽으로 끌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가비가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가비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가비가 볼을 잡은 다음에 여유로운 공간을 활용해서 치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안쪽으로 크로스,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발데가 뛰어들어오면서 가비의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바르셀로나가 과거에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강력했던 바르셀로나의 느낌이 약간 나기 시작했죠.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차비 감독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페드로와 비아가 넓게 사용해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중앙에서 메시 같은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니에스타, 차비, 부스케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다니 알베스까지, 이런 선수들이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이 차비 감독이 이번 시즌에 물론 유럽 대항전과 그리고 코파델레이 탈락, 이런 것들이 분명히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하겠지만 다음 시즌, 특히나 이렇게 바르셀로나의 스쿼드가 계속해서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바르셀로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리가 우승 트로피까지 들었다. 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었던 시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즌은 혹여나 메시까지 추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의 차비 감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격적으로 도전적인 플레이가 약간 부족하다. 볼 점유율과 수비적인 밸런스는 잘 잡았지만 공격적으로 도전적인 플레이가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메시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다음 시즌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는 이번 시즌의 바르셀로나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